네, 꼼찰청장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태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장용진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다들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쪽의 밝은 표정과 이쪽의 밝은 표정의 이유가 다릅니다. 일단 이쪽은 우리 장용진 국장님. 네. 소송의 올무에서 2건이나 오늘 해방되셨습니다. 아, 와, 어떻게? 오, 축하드려요. 뭐뭐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건이 2개가 있었는데요. 네. 네, 오늘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고 네.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 통보 아닌가요? 아니요, 검찰에서 받았고요. 우와. 근데 아직 한동훈 께 남았네요. 이 기사를 몰아서 한동훈도 무죄로 가야지. 내가 봤을 땐 한동훈 건이 가장 무혐의. 무혐의가 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가장 싶어요. 좀 그렇죠. 예. 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그동안 되게 이제 마음 심리적으로. 이렇게 저로서는 약간 좀 자신이 있긴 했지만 네. 그래도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묵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벗어나게 되니까 일단 마음이 편안해서 좋습니다. 네. 저도 같이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행복하신 이유는 오늘 풍무양갈비. 아. 네, 풍무양갈비. 여기는 좋아요. 시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 풍무양갈비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자, 정말 맛있는 양갈비 밀키트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풍무양갈비는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네. 저 민주 진보 진영 유튜버 맞아. 또 팟캐스터들의 정말 큰 형님 역할을 해주시고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는데 풍무 양갈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풍무 양갈비는 밀키트 제품입니다. 보시다시피 어이구 이렇게 와. 그냥 큰 양갈비가 그냥 게다가 또 이렇게 김치 등 이런 그래요. 자, 이런 밀키트 제품인데 택배 상자에서 꺼내서 추가 손질 필요 없이 바로 구워 드시면 됩니다. 최고의 양갈비 셰프가 직접 해동, 숙성, 시즈닝 과정을 모두 마친 다음에 밑반찬과 함께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밀키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디서든 정말 편하게 진짜 맛있다. 양갈비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양갈비의 그 후기를 살펴보면은 홈쇼핑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했을 때보다도 맛은 물론이고 가성비도 훨씬 좋다고들 합니다. 풍무 양갈비는 양고기 유통회사가 아닙니다. 네, 20년 전통의 양고기 전문점이고 제가 일산에 있을 때 거기 가서 직접 맛을 봤는데 와,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맛있는 맛이 그냥 하나로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양고기인데 양고기가 편차가 크답니다. 맞아요. 풍무 양고기, 맞아요. 풍무 양갈비는 정말 최고의 맛, 최상의 품질로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20년 전통의 양고기 전문점 풍무 양갈비의 인류 셰프들이 정성껏 손질한 까닭에 양고기 최상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치회 전문점에서 셰프들이 손질한 참치회를 먹으면 맛있는데 수산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냉동 참치 횟감을 가져다가 그렇죠. 손질해서 먹으면 맛이 그 맛이 그만큼 안 나요. 나옵니까? 네. 아니죠. 양갈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셰프가 직접 손질해서 보내드리는 양갈비는 맛과 식감이 차원이 다릅니다.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옛날에 중동에 노동자로 다녀오신 어르신들 말에 따르면 사막에서 4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에서 일하기 때문에 곧잘 쓰러지곤 했는데 그때 더위를 이기기 위한 보양식으로 양고기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올여름 보양식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풍무 양갈비. 다른 양고기 먹고 너무 좀 노린내가 맞아요. 난다느니 그렇죠. 뭐 질기다더니 이런 풍무 양갈비를 전혀 먹으면 또 처음 양고기 드시는 분들 풍무 양갈비에서 드시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가 양고기라는 것을 이제 마치 편견처럼 선입견처럼 갖게 되실 겁니다. 가격 정보 A세트 푸짐한 5, 6인분이고요. 양갈비 1200g이 들어갔고 양파와 소스, 묵은지 숙성 백김치에다 쯔란 양념에 머스타드 소스 68,000원입니다. 와, 세상에 어디 가서 와. 이 가격에 5, 6인분 5, 6인분? 가능합니다. 네. B세트 요거는 좀 5, 6인분보다 조금 옹골찬 3, 4인분이고요. 양갈비 800g, 양파와 소스, 묵은지 숙성 백김치, 쯔란 양념, 머스타드 소스에서 48,000원입니다. 자, 주문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8582-092 바로 빨리 양구이. 다시 한번 02-8582-092 네. 그리고 010-9964-8892. 네, 이 번호도 아주 좋은 번호 쓰시네. 네, 010-9964-8892. 8892 빨리 구워라. 양구이도 있네요. 네, 양구이. 그렇습니다. 아유. 저기 사실은 우리가 저 풍무 양갈비 맛도 네. 좋지만은 우리는 참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사장님이 저도, 정말 민주 시민이고 맞아요. 또 무엇보다도 민주당 등 이렇게 민주 세력들이 선거 때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정말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우신 분입니다. 우리 편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아, 근데 저는 풍무 양갈비 진짜 일산의 언저리에서 사는 장유연 씨랑 그리고 또 박지희 아나운서 엄청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요, 맨날 맞아요. 자랑하는 거예요. 풍무 양갈비 먹었다, 맛있다. 네. 근데 이게 밀키트로 나왔다면서 네. 세상에 언니도 이제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양갈비를 뜯었는데 진짜 이게 아니 저는 사실은 그 냄새가 너무 심한 양갈비 솔직히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럼. 오늘 방송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제가 양갈비 근데 냄새가 안 나. 사장님이 혹시 방송에서 내가 싫어할까봐 미리 먹어보려는 거예요. 내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괜찮습니다. 맛있겠다. 근데 정말 맛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양고기가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맛있어. 이게 양고기에서 냄새가 난다 맞아요.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또 냄새를 덮기 위해서는 양념 때문에 싫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둘 다 없어요. 진짜 맛있어. 이거는 그냥 쇠고기 먹나? 혹시 돼지고기인가? 헷갈릴 정도고요. 제가 이거 먹어봤잖아요. 풍무 양갈비는 여기 보면은 원래 그 가게에 가면 양꼬치도 팔아요. 양꼬치보다 양갈비가 더 맛있어. 근데 먹어본 바로는. 제가 사실 저 고기는 그 돼지고기, 쇠고기밖에 못 먹어요. 그 밖에 고기는 약간 좀 싫어해요. 좀 닭고기도 못 드시네요? 먹어. 닭고기도. 원래. 양고기는 그래서 사실 못 먹었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원래. 예. 양고기도 뭐하고 먹느냐면은 좀 술 많이 마시고 맥주랑 같이 먹으면 먹어요. 근데 이거는 맨정신에도 먹을 수 있고 더 맛있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랑 비슷하시네요 입맛이. 저는 이걸 주문을 해야 돼요. 이 이거는. 향이 솔직히 양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양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되게 뭔가 고급진 걸 먹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평소에 먹는 돼지고기 이런 게 아니라서 다른 고기인 것 같은데 되게 고급스럽게 은은한 향. 진짜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원래 양고기 냄새를 싫어해요. 그런데 저한테도 고급진 향으로 느껴져.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약간 트러플 같은 느낌 있잖아요. 고급진 향 같은 그 향이 딱 느껴져. 그래서 제가 사실 요즘에 좀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와인이랑 같이 먹으면 와인이랑 진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최고예요. 이게 막 뭐 양꼬치는 맥주 맛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맥주보다도 솔직히 말하면 와인이랑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와인이랑 되게 어울리네. 고급진 요리예요 이거. 이거 접시 플레이팅까지 완벽해. 게다가 이 양파 절임 소스 있잖아요. 이것도 주시는 거죠. 진짜 맛있어. 세트로 주세요. 응. 진짜 맛있고. 그래서 이 김치 왜 이렇게 맛있어요 김치가? 아니 이 집 무슨 맛김치야? 이 맛집의 집은 김치. 백김치가 참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너무 맛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은 못해. 제가 말을. 왜 더 와인이랑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 밀키트 구성이 워낙 완벽해. 이게 무슨 가정집에서 먹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진짜 고급지다. 양고기를 직접 가게에서 먹으면은 되게 고급져. 좀 가격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보면 1인당 12,000원 정도 이 정도인데 이게 200g씩은 충분히 먹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은 든든해요.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 많이 다녀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소스까지 맛있죠? 이 양파 소스 있잖아요. 네. 어떻게 이거까지 양파 맛있죠? 소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야채는 아니다. 야채는 아니야? 싹 다? 아니 소스만 해. 양파 김치 소스 찌란 여기까지 구성품. 와 여기 소스 완벽하네. 요즘에 야채가 엄청 싸거든요. 슈퍼 가면 다 팔아. 슈퍼 가서 그 토마토만 사다가 구워도 이 정도의 플레이팅 나옵니다. 야 진짜 이거 완벽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양파절임은요 소스가 중요해. 양파는 다 똑같지만 소스에 따라서 맛이 완전 달라. 맛이 완전 달라. 이거 진짜 소스가 진짜 제대로야. 소스가. 얼마 전에도 직접 가서 먹었는데요. 응. 이 집은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생각이 나. 그 다음 날 생각이 나. 사실 나도 예전에 일요일 날 갔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이 풍무 양갈비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럼 저도 이제 우리 장윤 씨나 박진 씨 안 보러 해도 되겠어요. 아니 일산에서 녹음하고 있는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 다 풍무 양갈비는 다 MC 장원 엄청 좋아해. 와. MG 장원 장원이 스튜디오에서 가까웠어. 네, 가까워요. 가까워가지고 풍무 양갈비가. 자주 갔었고요. 이 풍무 양고기 이 집이 양갈비하고 양꼬치 두 가지를 파는데 양꼬치보다도 양갈비가 좀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M장이 양꼬치를 안 사주고 양갈비를 사주더라고요. 와. 나를 차별하더라고.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양고기가 이렇게 맛있나. 남장이 동생인데 왜 얻어먹어요? 돈을 많이 벌거든.
다 먹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지네요. 너무 맛있어.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 맛에 집중하느라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정말. 양고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 선입견 가지고 계신 분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예. 선입견이 완전히 이게 쇠고기야? 돼지고기야? 그런 느낌 사실 어떻게 보면 쇠고기 같아요. 너무 근데 어떻게 보면 돼지고기 같기도 하고 근데 색깔만 보면 이게 쇠고기에 가까워요. 근데 드셔보시면 그 어떤 분은 또 염소고기에 비교할 바가 아니야. 어디 이걸 염소고기에 비유하나? 아이고. 염소고기는 약간 풀냄새가 나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된 양고기. 그러니까 이거는 시즈닝이나 뭐 숙성도 중요하지만 고기 자체가 좋은 고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은 냄새가 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는 정말 엄선해서 잘 고른 제품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저 양고기에 대해서 그 선입견 갖고 계신 분 꼭 드셔보세요. 여기가 김태형 맛있을 기자가 수밖에 없는 게 네. 내가 봤을 때는 유통회사는 손님들의 반응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손님들이 남기고 그럼. 얼마나 주시는지. 근데 이분들은 직접 가게를 하면서 손님들의 반응을 즉각 20년 동안 그거를 본 거야. 그러니까 뭘- 맛있는 고기. 어떤 상태로 내놓으면 네. 손님들이 싫어하는지 맞아. 좋아하는지를. 손님들이 좋아하는 그 반응을 계속 보면서 더 맛있게 그걸 더 연구하신 것 같아요. 보통들이 아니시네요. 아우 보통이 아니야. 아우. 자, 여러분 도와주실 때가 됐어요. 이제 그 어려운 때 그냥 이렇게 우리 민주 유튜브들을 도와주셨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 풍무 양고기. 풍무 양고기, 뭐 직접 풍무 오시라는 양갈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구매를 해주시면 맞아, 좋겠습니다. 꼭 구매하세요, 여러분. 진짜 맛있네요. 자, 주문 전화가 김용민닷컴은 없고 주문 전화 028582에 092 그리고 010-9964-8892 여기로 연락해 주시면은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그 맛을 그대로 살려서 배송하겠습니다. 김용민닷컴에 없는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맛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의리, 정말 찐 의리. 야, 맛있는 거를 또 아무리 이렇게- 의리가 있어도요. 네, 맛이 없으면 안 사실 되지. 맛이 없으면 맞아, 말하기 맞아. 곤란해요. 근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네요. 어우, 양고기 맛있네요. 저 지금 번호 조장했어요. 이따 끝나고 나서 주문 받아주시겠죠? 네. 퇴근해야지.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맛있네요. 주말에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요. 코스 다 먹었어. 아유. 어, 진짜 코스 요리로 딱 좋다. 너무 좋다. 이게 진짜 풀 코스 같은 느낌.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대접받은 느낌입니다. 사연 대박 나셔야 돼. 정말. 정말.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소고기 좋아하는 분, 돼지고기 좋아하는 분, 또 소고기는 별로인 분들, 돼지고기 별로인 분들도 한번 다 드셔보세요. 그럼 제가 볼때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네. 고기보다도 더 맞아. 한 단계 더 맛있는 고기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입맛을 확 살리는 느낌이랄까요? 이 향이- 양고기 광고할 때 그런 말이 좀 독특한 거 찾으시는 분들이 양고기 드셔보셔야 하는데요. 아니요. 독특 안 하는 맛있는 거 거 좋아하는 좋아하시는 사람. 분들도 얼마든지 드셔도 돼요. 별 생각 없이 먹으면은 쇠고기냐? 이 돼지고기야? 아니, 난 그렇게 라고 할 수도 생각하잖아. 있을 정도예요. 그 쇠고기, 돼지고기 그런 식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 이렇게 고급진 맛, 고급져요. 확실히 네. 고급진 맛 그리고 이게 정말 격조 있는 느낌. 양갈비 이렇게 딱 갈비뼈가 딱 하나 있으니까 뭔가 격조 있는 느낌이야. 전 왜 그 있잖아요. 왜 성경에 보면은 양을 바친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뭐 거기서 나온 말이 희생양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왜 네. 양을 바칠까? 소나 돼지가 아닐까? 너무 맛있으니까. 라고 했는데 알 것 같아요. 왜 양을 바쳤는지. 너무 맛있어. 그렇지, 저 우리 하나님께서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양고기를 더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다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주님도 추천하신 풍무 풍무 양갈비. 양갈비 여러분 만나서 네, 한번 아우, 하겠습니다. 꼭 주문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꼼찰청장 이야기 보따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빤스 목사 재판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작년 12월 말에 무죄 판결이 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있었잖아요. 네.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저 생활치료센터에 같이 들어간 사람이 우리 김태현 기자예요. 치료센터 동기입니다. 같은 건물에 들어가 있었어. 같은 건물.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나한테 톡을 날리시는 거야. 에이 김태형 기자님 거짓말을 하셔. 실제로 그 빤스가 무죄가 나오니까 네. 와 그때 진짜 내가 탈출하고 싶더라니까. 예. 참 황당했던 게 문제는 그 뒤에 이 사람이 더 많은 문제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난동도 더 많이 부렸었고 그랬는데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재판부가 과연 옳은 행동을 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이번 엊그저께 이제 재판이 한번 열렸어요. 어젠가? 네네.
어제입니다. 네. 우리 이제 막내 기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처음 정광훈 목사 재판을 들어간 거였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원래 재판 이런 거냐고 라고 그렇게 자기 지금까지 몇 건 안 들어가 봤지만 이런 재판 처음 본다. 왜요? 진짜 코미디입니다.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다. 여기가 재판정인가? 여기가 코미디 녹화장인가? 그 변호인단이 굉장히 많은데 변호인단끼리도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변호인단이 정광훈 목사를 구속시키고 구치소에 보내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정말로 뜨아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증인으로 받아주려고 1심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도 없는데 굳이 끌어내겠다. 이러면서 이 양반은 또 그걸 또 어디 가서 또 유튜브 이런 데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광훈 씨의 재판에 들어가면은 레파토리가 있어요. 대통령을 불러야 된다, 김용민을 불러야 된다. 이게 김용민은 저.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매번 그럽니다.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 되면 이렇게 막 큰 소리도 약간 좀 내시고 처음에는 좀 아닌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재판장을 살짝 깔아보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그 재판 중간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뭐 김용민 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정광훈을 표적해서 지금 재판을 하게 만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저번에 와서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그 정도 권력이 있으신가? 아니 내가 그 정도 권력이 있으면 말이죠. 그런 식으로 공소장을 짜게 해가지고 정광훈을 무죄로 풀려나게 만들지 않지. 공소장이 그렇죠. 엉망이었습니다. 1심 때. 촘촘하게 해서 아니.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딱 하지. 지금 이분도 지금 걸려있는 게 몇 건이에요 지금. 아이 그건 저 터무니없는 얘기고. 네.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만약에 내가 그럴 힘이 있다. 네. 검찰을 좌지우지할 힘이 있다. 우리 가족을 감옥에 보내진 않지. 최소한. 여러분 내가 그 농담입니다. 얘기는 처음 농담이에요. 아니 그리고 그런 정도의 힘이 있다면 네. 꼼찰청이랑 이런 방송 못 이런 하죠. 방송 해, 이걸. 이거 왜? 이걸 검찰 왜 내 해? 편인데 내 편을 왜 까? 기득권인데 네. 기득권이 왜 이런 방송을 해? 맞아요. 말이 안 되죠. 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조금 의문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광훈 목사의 변호인이 변론을 하다가 실수를 해요. 정광훈 목사가 지금 그때 법정 구속됐었죠. 구속된 네네. 상태에서 예. 유튜브 방송을 한다. 예.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옥중 편지를 써서 그거를 읽는 유튜브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물어봅니다. 진짜 방송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광훈 씨의 그 변호인단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무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이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건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 옥중 편지를 계속 썼음에도 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유죄를 판단하지 않은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나는 그 허선한 판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이 다 아는 전광훈의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보시는지 나 참 그 납득이 안 그러니까 가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이 무죄로 나오니까 이제 뭐랄까 이래도 되는구나라는 한계점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아주 그냥 검찰청 앞에 한동안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막 수거했는데 한동안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처럼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걸어놔요. 또 엄청. 아울러 네. 그 빤스가 무슨 집회를 할 때 뭐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런 식으로 네. 뒤에 걸어놨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너무 보기가 싫고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혐오감을 느끼기까지 혐오감이 하는데 맞아요. 그렇지. 그런 거를 법원에서 조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니 되나보다 이러면서. 저는 그렇게 보여진 게 아니 비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대놓고 욕을 하는 건데 간첩이다라고 이러는 거 이게 그거는 쌍욕이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네. 사실 만약에 저보고 너 간첩이냐 그럼 저 되게 열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정말 쌍욕에 해당이 되는데 아니, 그 쌍욕을 해도 그게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감수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했던 발언들은 굉장히 심했죠. 그 앞에 청와대로 돌격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대에 뭐 같이 갈 사람 뭐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발언 수위가 굉장히 셌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로 그런 발언을 했는데 누가 다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변명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궁색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변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며 뭐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온 게 참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 간첩은 명확하게 범죄의 그 의미와 또 범죄자의 성격이 네.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김용민이가 간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난 간첩이 아닌데 간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첩이란 이거를 말을 그래서 표현의 자유로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점이 문제인 거죠. 간첩이라고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라고 재판부가 판결을 내려버린 셈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대놓고 아이 저거는 판사가 일본의 간첩이다라고 했다. 그럼 판사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허선아 판사한테 물어보고 싶어. 허선아 판사 당신 일본어 간첩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이게 무죄면은 그러면은 무죄라고 인정해 줄게. 예. 이게 저도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보니까 허선아 판사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대통령 공적인 인물이고 사실 그 나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비판이 가능한 정도도 사실 늘어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간첩이다. 이런 내용은 어떤 수사학적인 비유적인 표현이고 정치적 의견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였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 현재와 과거에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허위 사실 이제 적시 명예훼손이 되는데 이 남한과 북한이 지금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이 헌법상 또 이제 서로 이렇게 다른 그런 헌법의 그 남북 관계의 그 개념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대치하는 상황인 것도 맞기 때문에 네. 이 간첩이라는 개념은 저는 과거와 현재의 어떤 시간과 공간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사실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이게 생각을 그렇죠. 한다면 예. 이거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는데 이거야말로 이제 판사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법과 양심과 뭐 직업적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래서 간첩이라는 말을 명예훼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판사님한테도 너는 간첩이냐 뭐 이러면은 가만 계실까요? 저는 일단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당장 그러잖아요. 네가 간첩이다. 그 소리 듣고 너 가만히 있겠냐? 너 간첩, 허선아 간첩 이랬을 때 허선아 판사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하여간 참 그 문제도 있고요. 명예훼손건이 있고 선거법 위반이 있는데 선거법 위반에서는 구체적으로 빤스가 기독자유통일당을 지지하게끔 구체적으로 그 당 이름을 거론했고요. 그 당의 대표격인 사람을 무대에 세워가지고 지역구 투표는 자유한국당을 찍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비례대표는 기독자유통일당을 찍어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게끔 한 발언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평화나무가 그거를 네. 고발했지. 네. 근데 그 건을 뺀 거야 검찰이. 그러니까 그 나머지 갖고 하다 보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느 당을 뭐 지지해라 반대해라 이런 얘기들이 근거가 좀 맞았군요. 허술해졌어. 그래서 1심 무죄가 난 거거든요. 근데 저- 이번에 우리 재판 기록을 보니까 그저께 있었던 그 항소심 재판을 보니까 공소장 변경을 할 모양이더라고. 우리가 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요? 진짜 이거는 사실은 저는 지금 간첩 얘기가 좀 나가긴 했지만 이게 쟁점이라기보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저도 더 큰 이거는 문제라고 맞아요. 생각이 그게 들거든요. 문제예요. 이 쟁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맞아요. 예. 이 지금 태극기를 주도했던 이 정광훈 목사가 당시 국민의힘 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 당시 미래통합당인가요? 그 당과의 그 한몸같이 움직였던 네. 그리고 지금도 뭐 오세훈도 나오면서 내가 갔던 적은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될 정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가 저는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지금 뭐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나와라 마라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제대로 안 짚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글쎄 저희가 또 평화나무가 제기했던 네. 것도 바로 그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공소장 변경된다면은 네. 그렇게 특정당을 지지하게끔 유도하는 발언을 한 점 그리고 그 정황 네. 그 나머지 또 정치 개입 발언들 네. 이런 것들 또 추가 기소된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저는 항소심에서 반드시 네. 유죄가 나올 수 아니, 있을 이 거라고 사람이 생각을 문제가 합니다. 나오면은 이제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다 어느 당 찍어라 이렇게 말하면 괜찮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허선아 판사가 그 이후에 다른 재판 김진홍 목사라고 있어요. 네. 그 사람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 친중 노선을 걷는다면서 뭐 거의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지적을 하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다 무죄를 냈어. 김진홍 목사 같은 경우는 둘의 공동체 예전에 목사- 그렇죠. 왜 예. 제가 예전에 그쪽 교회를 다니다가 이분이 설교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황당하게 뭐 고려 연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교에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분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저도 이제 그러니까 공직선 이분이 참 사람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목사님들의 그 발언이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영향력이 크고 분명히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 국가인데 목사님들이 직접 정치에 개입을 하고 선거에 개입을 하시는 거는 종교를 스스로 정치로 끌어넣는 그런 우를 범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단체에 나오는 교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선거 개입 발언을 하면요. 그 종교 지도자를 거의 신의 대리자처럼 여기고 있는 이런 종교 풍토 속에서는 그 말이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맞아요.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더 강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더 엄격해야 합니다. 엄격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발언을 무슨 표현의 자유라는 식으로 이렇게 도전해주고 그래버리면은 앞으로 선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나쁜 교회, 나쁜 사찰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쁜 교회 목사들은 아주 활개를 칠 겁니다. 평화나무가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맞아요. 공명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네. 여기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 우리는 지금 누구를 고발해서 누구를 처벌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선거운동 못하게 하는 법을 지키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사법부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 공정과 정의잖아요. 그래서 뭐 과연 이래도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진 스님 같은 경우에 이명박은 정과 18범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이분이 지난 한 10년 동안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거기 똑같이 한다면은 사실 이 정광훈 목사나 김진호 목사 같은 분은 무슨 일을 당하실지 몰라요.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명진 스님 같은 분은 고통을 받아야 되고 김진호 목사나 정광훈 목사는 오히려 더 기세 등등 해도 되고 이게 과연 공정이고 이게 정입니까? 이거는 사법부가 정말 정신을 좀 제대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빤스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죠. 뭐 빤스가 네, 할 때는 너무 아까 제가 부각이 한 되면은 말씀 더 네? 드리려고 한 가지 더 좋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던 예, 게 예, 예. 1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되지 않았더라도 예. 사실 그거는 저는 유죄 가능성이 높은 범죄 사실이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자유우파 정당이라는 단어를 썼어도 그게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나 주변 상황에 비춰서 가리키는 정당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명백히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특정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공소 사실이 추가되고 말과 상관없이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이 되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은 되게 많이 남았었던 것이고 이제 항소심에서는 아마 공소 사실 추가가 된다면 아마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오늘 또 한 가지 더 김진욱 공수처장이 윤석열 수사와 관련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선거,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나오기 전에 사건을 수사를 끝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일 당장 대권에 나가면 어떡합니까? 내일 당장 대권에 나갈 수 없죠. 그러니까 후보자일 때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내- 선관위에 네.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사건을 종결하겠다. 예, 그런 그게 말인 것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말을 좀 잘못 바꾸면 쉽게 말해서 대선이 본격화하기 전에 마무리 짓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 한 달 전에 등록을 하잖아요. 20일 전인가요, 한 달인가요? 한 보름 정도, 한 20일 정도일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그 전에 마무리 짓겠다라는 얘기로 그렇지만 보여집니다. 저는 혐의 사실이 두 가지인데 왜 추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추가를 하고 나중에 결정을 내려도 될 텐데 판사 사찰도 이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판사 사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적인 책임이 저는 질 수 있어 보이거든요. 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거를 왜 추가를 안 하고 굳이 두 가지로 혐의가 있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지 저는 좀 더 마음에 이상에 안 들어요.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더 이상은? 수사를 안 한다라고 발표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 수사 혐의가 두 가지라고 일단 발표를 했고 뭐 수사 상황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수처도 어쩔 수 없이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 흐르냐에 맞아요. 따라 가지고 크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론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사건의 판단이 좌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한테 걸려 있는 혐의가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감찰 방해, 네. 무마 이런 부분이 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도 결국에는 공수처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이런 사건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두 개는 기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거냐. 근데 하나라도 기소가 되면은 윤석열 총장은 대권 후보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뭐 나갈 수도 있는데 강행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힘이 떨어진다. 그런 걸로 볼 때 이걸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냐, 앞으로 뭐 추가로 수사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수사는 거의 다 끝났어요. 판단만 남은 거거든요, 이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앞으로 여론의 흐름이나 공수처한테 힘을 받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이재명 지사가 면죄부 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우려를 했습니다. 일단 김진욱 처장 말을 그냥 한 말대로 좀 풀어보면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논란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처리하겠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선택하는지 수사하는지에 따라서 뭐 정치적인 고려나 정치 일정을 본다는 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건 아니다.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지켜봐 달라. 일단은 그 얘기와 함께 이제 수사기관이 정치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를 주거나 표심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그 원칙을 말씀드린다. 요 정도는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영향을 줄 수는 없겠지만 여론은 수사기관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렇죠. 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박명록 때문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좀 그거를 통해서 또 한 번 야 역시 이 박명록이 뭐라고 써있었냐면은 이거 얼핏 들으면 그런가 보다 좋은 말 썼겠지라고 할 정도예요.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이제 거기 방명록을 썼는데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평선을 연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평선을 연다는 말이 뭡니까? 지저스죠 그러면. 그건 지평선을 연다. 그거는 저기 문학적 표현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문학적 표현.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근데 게 문학적 표현으로 보고 싶은데 지평을 열었다라는 말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어 능력이 모자란다 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보통 이런 사람들 뭐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가기 전에 어떤 말을 쓸까 대충 정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데스킹도 안 봐줬나? 제가 봐줬는데 그러니까 혼동했다니까요. 지평선이 아니라 아이고 그러면서 지평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대통령님의 성찰과라고 했는데 성찰이라는 말이 틀렸죠. 성찰은 반성할 때 자기 그렇지.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걸 얘기해요. 뭐 김대중 대통령님이 반성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뭐지 생각해보면 통찰을 잘못 썼나? 그럼 통찰 너무 딱 맞거든요. 그렇지.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렇죠. 통찰이라고. 통찰 이렇게 넣으면 딱 맞아 문장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즉석에서 생각나시는 대로 쓴 게 아니라 나름 써줬는데 기억력이 이렇게 약간 혼동이 돼갖고 그렇지 지평선이지 지평선 쓴 다음에 이제 대통령님 위에 성찰이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 매우 약간 놀림감이 되다가 또 이준석 대표도 되게 뭐냐 이거는 이런 글씨체를 알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뭐 오히려 그쪽 민경욱 전 의원이 또 그렇게 비판했더라고요. 이준석 예. 대표가 방명록 쓴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쓴 줄 알았다. 대한민국. 완전 주체가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서 썼는데 글씨체를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새로 자기가 읽은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쓰자면은 너무 웃긴 게 내일을 룬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딛디 닫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맹부 같은 거지, 어맹부. 네. 이명박이 아니라 어맹부. 어맹부. 어맹부 같은. 어맹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 네. 윤석열 이 방명록을 보면 이게 전부 다 비문이에요 사실. 너무 웃기죠. 그렇지. 예,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라고 하는데 이게 본인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의 가치로 인권의 가치를 세워라고. 하여튼 뭐 인권의 가치는 그렇다 치고 이제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을 여신이라고 했다면은 좀 나았을 거예요. 좀 나았을 게 아니라 그게 맞는 말이죠. 나았을 게 아니라 맞는 말, 틀린 말. 그렇죠. 이건 초등학생들 시험에도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인권의 가치라고 한다기보다 법률가라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맞았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앞세워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권이라는 기치로 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을 여신 인권의 가치로라기보다 인권을 기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을 여신이라고 하셨으면은 더 정확한 표현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비문이에요. 너무 비문이에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하나라도 기소가 되면은 성렬이 형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피고가 대선 후보에 나가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피고인 대선 후보. 피고인 대선 후보. 네. 우리 저 이성윤은 피고기 때문에 피고인. 피고인이기 때문에 저기 검찰총장이 못됐죠. 그런 비난을 들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에서도 물러나야 했고. 네.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대통령 되면 안 되지.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말이죠. 오늘 NBS 조사가 나왔는데 25대 24. 이재명 지사가 1%포인트 앞서는 걸로. 물론 네. 이제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은 지금 또 오늘 MBN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 2%포인트 차이에요. 지난번에는 굉장히 격차가 컸는데 좁혀지고 있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 윤석열 형이 비전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고 그렇죠. 현안에도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개인 문제도 소명 없이 그냥 뭉개고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집한 지지층을 더 이상 유지하고 확대하기는 어렵겠다. 대단히 어려운. 일단 어떤 임계 시차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전원 정치에서 대변인 정치로 이제 선회를 했어요. 다시 전원이죠. 다시 전원. 조선동화 출신. 네. 뭐 이것도 일종의 전원 정치긴 한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그냥 윤석열을 대표할 수 없는 진. 사람들이 그냥 뭐 백가정명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이동훈, 이상록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견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보를 강화하려고 했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여야 협공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 그 말은 결국에 입을 다물겠다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디 했다가 오히려 두들겨 맞았다. 한 발 나갈 때마다 두들겨 맞으니 나는 입을 다물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죠. 자격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이걸로 봐서는 우리 저 윤석열 형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확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흐름에 제대로 지금 편승을 편승하지 못했어요. 못하고 있어요. 네, 네. 이것만 보더라도 본인이 나와가지고 책임 있는 정치 행보, 그러니까 뭐 스스로 검증대 위에 오르는 이런 일들을 계속 회피한다면은 입당은 뭐 둘째치고 계속 이렇게 뭐 시비주의 전략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 형은 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 상황을 김종인 형이 간파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종인 형은 얘는 못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다른 주자를 이제 세울 그런 네. 구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장 한번 해봤잖아요. 선거를 네.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번 해봤잖아요. 맨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앞질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는 아무도 대적할 사실 상대가 안 대적할 됐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를 압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엔 지지율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당선까지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이 국힘당 쪽에서는 상당히 그 어떤 외부에 있는 인사들을 페이스메이커로 끌어서 쓰다가 적절한 시점에 그 지지율까지 쭉 빨아먹는 이런 생각을 좀 가능하겠구나 라는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 지휘부라면은 되든 안 되든 일단 그런 프로세스를 가동해 볼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서 사실은 근데 국민의힘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계속 안철수한테 어이구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계속 때렸잖아요. 그랬죠. 지지율 1인데도 불구하고 모셔가도 시원찮은 마당에 다른 사람들을 다 모셔오겠습니다. 안철수 이랬는데 그렇죠. 김종인 전 비대위 에이구 마음에 안 들어 계속 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눈밖에 일단 났잖아요. 일단 눈밖에 났어요. 내가 봤을 때 아니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나긴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만났을까? 그래놓고 막 권성동 만나고 뭐 누구 만나고 하니까는 더 삐졌어요. 더 삐졌어 지금. 그래서 삐진 상태에서 아마 또 윤석열 때리기를 이제 한번 전략을 실제적으로 나가면은 지지율은 뭐 거의 폭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그런 프로세스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갈 전략적. 가능성이 있고 김종인 할아버지가 밖에 나와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 또 비슷한 프로세스를 아마 해보니까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다. 뭐 안 되면 그냥 그쪽 밀면 되지 뭐. 이러나 저러나 손해볼 거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면은 글쎄 지금 보면은 뭐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는 윤석열 전 총장을 이렇게 영입하는 적극적으로 나갈 것처럼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약간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윤석열 총장의 앞길이 그렇게 썩 밝지만 않아 보입니다. 그 승승장구하기 좀 힘들 수도 있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여론의 눈치를 본다고는 하지만은 뭐 아예 여론이 뭐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손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이미 기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네. 일단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여태까지 해온 모습 그리고 공수처가 해온 모습을 보면 굳이 결혼의 어떤 방향에 따르지 않아요. 뭐 조희영 교육감 사건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검사 술접대 뭐 이런 부분도 수사하지 않는 부분도 그렇고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론이 원하는 방향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자기 페이스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치적인 고려를 전혀 안 한다고 했으니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라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인 그쵸. 거예요.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파진흥원에서 이제 고발장을 수사 의뢰서를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왜 그렇게 빨리 불기소 종결을 해버렸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이제 보고 공공기관에 자금이 들어가고 공공기관 자금이 들어가는 보면서 또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그게 1조 원대 그런 손해를 입힌 그런 사건인데 왜 그렇게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전파진흥원도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로 고발 의뢰서를 냈던 건데 그 수사가 과연 잘 된 것인지 그 수사 의뢰서에 적혀 있는 대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이것은 정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공수처가 어떻게 생긴 공수처인데 이렇게 물론 정치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부분 부실 수사 의혹이 정말 이게 범죄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만큼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가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한명숙 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 교사 사건 감찰 방해 이 부분은 누가 칼을 쥐고 있느냐면 이문정 검사가 칼을 쥐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문정 검사가 공수처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처리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거기서 공수처가 좀 이상한 판단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공수처에 대한 즉각적인 타격이 갈 수도 있고 김준욱 처장이 제가 볼 때는 그 자리까지 갔다가 끝날 생각이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 앞으로 이 키를 일단 이문정 검사가 조사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참고인 조사를 진행되는 과정 이 과정들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문정 검사가 거의 공소장까지 다 써놓은 다 것을 써놨었죠.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하기 직전에 한 게 바로 그 사건을 들어서 딴 데 넘겨버린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가면서 흐지부지 된 것인데 그 과정에도 분명히 저는 충분히 수사 가치가 있는 그런 혐의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문정 검사가 오히려 그 징계 사건인가 거기서는 말을 이제 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여기선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이래서 이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것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는 잘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그런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옵티머스 수사 부분이잖아요. 네. 옵티머스 부분은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적어도 정치적인 책임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게 맞아요. 예,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가 있는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정치적인 처벌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뭐도 포함되냐면 사실은 징계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징계 소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요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공수처 수사 못지않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징계 당시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가 자기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 정치적 그렇죠. 중립성 위반. 정치적 예, 중립성 위반.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본인이 그만뒀고 또 대권 주자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후의 일이긴 하지만은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윤석열에게 지금 그건 좀 불리한 정황이 아닐까 싶은데 아니, 어떻습니까? 너무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음에도 여론조사에 계속 이름이 올랐죠. 근데 맞아요. 만약에 검사라는 공무원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기 이름은 빼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네.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그 부분을 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빼달라고 얘기를 안 했죠. 계속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원래는 한 번은 빼달라고 몇 번 제일 얘기했었어요. 예. 네. 그러면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이 나가 정치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할 수 있는 길을 그렇죠. 찾겠다. 국감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나 이제 정치할 거. 정치할 거야라는 말대로 말이죠. 누구나 동일하게 네. 느낄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정치인으로 나오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대변인 이동훈 대변인이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했어요. 그럼 윤 전 총장은 전혀 거리낄 게 없는 입장이다. 여권의 공세 가해지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하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수사하는 것을 두고 징계 재판 과정에서 이미 불거진 얘기로 과도하게 수사하면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라는 점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굉장히 패착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걸리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징계가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이랑 같이 걸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결과 또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를 결정을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하지만은 형사소송과 징계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고 있는데 왜 수사하려고 하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게다가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 국민의힘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입당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이제 대선 레이스 시작이기 때문에 상대 후보들이 파일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서 떠들고 있는 그 윤석열 X 파일을 까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그리고 뭐가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특검도 가능해요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특검이 가능해요. 그런 거까지 여러 가지 감안할 때 공수처가 쉽사리 아무렇게나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여론의 눈치를 어느 정도는 볼 수밖에 없겠지만 100% 그러니까 아주 일방적으로 여론이 일방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 거기에 따라가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보면은 여론이 반반일 거예요. 그럼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내리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딱 있는 그대로 명백한 거는 명백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윤 전 총장 덕분에 대선판에 새로운 지평선이 열리지 않을까. 아 근데 진짜 그 지평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져 누구한테 있지 죄송한가요? 않아서 누구한테? 아니 이거 첫 방명록이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이제 지켜볼 텐데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10원짜리부터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검사 술접대가 사실로 밝혀지면 사과하겠다. 그 사과를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전 진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과 언제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하기 전에 이미 거의 드러났어요. 네. 사과를 충분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현직에 있어요. 있을 때도 현직에 이미 있을 때도 거의 다 드러났어. 그리고 그 검사 술접대 사건을 사실상 은폐하거나 축소한 혐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기에 따라서 어떤 의심도 가느냐면 사과하겠다. 검사 술접대 사실 사과하겠다. 라는 말이 그런 거냐면은 그거 사과할 정도로 사건 안 만들어 이 병신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네. 거꾸로 예. 내가 뭐 그게 드러나게끔 내비둘 줄 알아? 놀고 있네. 이 얘기를 했을 수도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지금. 이것도 고소해라. 진짜 반전 식스센스급 반전인데요. 근데 정말로 그림같이 96만 원어치 세트를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저기서 보면은 내버렸죠? 내가 사과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보기에 따라서는 수사팀 검사한테 야 나 사과하게 만들지 마 라는 지침을 준 걸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소설을 쓴 예전에 것으로. 물론 소설입니다만. 네, 소설인 소설. 물론 예전에 소설입니다만. 예. 대전지검 고검에 가서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 대전지검 가가지고 네. 이렇게 사진 찍었던 거.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다.
늘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검찰의 변화하는 목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이 사람의 말의 요지는 우리가 만들면 진실이라는 건지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아니, 이분이 진짜 제가 예전에 처음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느꼈던 건데 조금 이렇게 뭐랄까 책사가 따로 필요한 분이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진짜. 언어 사용이 조금 오해의 요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말도 오해의 뭐냐면 요지가 아니야. 너무 이 원래 취지는 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니니 겸허해라 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듣기에 따라서 아니 뭐야 우리가 만들면 진실이란 거야? 우리가 주장하면 그래왔었죠. 진실이 된다는 거야? 적어도 이런 식으로 그래왔었죠. 들리게 네. 만들어요. 왜? 그러니까 언어 사용 능력이 좀 아니 제가 아까도 이제 장희진 기자님이 인간의 가치를 계속 지적하실 때 그 막 익숙한데 아 뭐지 근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그쵸. 그 조항이 있잖아요 헌법에. 그러니까 그거를 쓰려다가 넘어가신 것 같아. 그러니까 지평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가치 뭐 이런 식으로 이분 제가 봤을 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온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야. 온전치는 않으시다. 약간 그래서 아니 어딘가 이렇게 뭔가 항상 나사가 이렇게 하나가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의사당 가지고 아니 내가 뭐 법무부장- 26년간 검사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는 네. 뭐 그럴싸하게 하는데 이렇게 푹 치고 들어가는 건 잘하는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논리도 부분에서는 아니고 그냥 한 단어를 쓰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면은 이 검찰청 안에서는 검사님이 아니 총장님이 무슨 말을 해도 죽을 것 같이 받아줬고 아니 내가 예전에 아무렇게나 말해도 기자들이 잘 쓰던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말버릇이 그대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진석 의원과 만났을 때 우리 장모가 10원짜리 한 장 푸내본 적이 없다. 난 이 말 진짜 했을 것 같아요. 100% 진짜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그 99.9%. 아니 의도는 본인의 의도는 몰라도 그 말이 삐끗삐끗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전원 정치를 그만두고 대변인들 없이 마이크를 갖다 대면은 아주 흥미진진해질 것 같아서 아, 맞아. 실제로 주옥 그 같은 명언들이 나오지 않을까. 국정감사 때도 그랬잖아요. 뭐 검사가 사람 패 죽이는 어쩌고 저쩌고. 네. 예. 아니 그런 표현을 쉽게 할 수는 없죠. 또 본인 자신도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마당에 네. 그 사람의 일상이 그런 거고 그렇지 않게 보이려고 하려면 굉장히 큰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예. 전면에 안 나서고 계속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전원 정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여야의 협경응에 대응하지 않겠다. 대응을 하는 순간 망할 것 같거든. 스피치를 준비하고 계신 저는 정진석 의원이 저 굉장히 실책을 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사석에서 10원짜리 한 장 요거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자기들끼리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나와서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잘 가라 윤석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어. 엑스맨 아닌가. 엑스맨 정말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니지 근데 죄송하지만 응.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예. 아니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사실관계를 모르는 거야. 그 사건에 대해서 실체를 몰라. 그렇지. 이 정기석 의원은 그거에 대해 찾아보지도 않고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불기소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이 사람이 그렇다는데 그건 그렇겠지 믿어버린 몰라서. 거야. 그래 진짜로. 정민석 의원 좀 그런 경향이 좀 그래서, 있으시죠. 그러니까요. 예. 덮어놓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얘기 내가 해주면은 나를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해서 해준 말이에요. 그것도. 정민석 의원이 이제 일단 덮어놓고 우리 편에 밀어주는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아니 이 정도 10원짜리라고 얘기할 정도면 맞겠지. 어우, 얼마나 당당한 저 억울해. 정도로 얘기를 네. 하는데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실책이 된 거죠. 얼마나 억울하면 저런 말 하겠어 이러면서. 근데 10원짜리 적어도 10,000 몇 장 정도쯤은 손해를 끼친 게 그렇죠. 적어도 국고에는 손실을 미친 게 확실한데 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2억 원을 수령을 했잖아요. 그 사무장병원이. 그게 그리고- 사실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인 거죠. 그리고 아무리 그렇지만 공무원 특히 검사 장모가 2013년이잖아요. 그것도 장모가 되거나 결혼하고 난 다음이에요. 검사 장모가 어디 사무장 병원을 엽니까? 정말로 기가 막혀요. 그거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히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저 장모님이 그런 거 하신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말렸을 거예요. 진짜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거의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는데 몰랐다고 하기도 좀
거시기 하고 음. 이거는 글쎄 아무리 그렇지만 이것도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거든요. 네네. 이런 걸 그렇죠. 그리고 바로 검찰 비난했어요. 나가자마자 검찰을 비난했어요. 바로 검찰이 이렇게 자신을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수사권을 가진 사정기관의 제일 높은 분이었던 분이 나와가지고 바로 대선으로 직행을 하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말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그 사퇴 직전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었고 그게 징계 사유가 돼서 법무부에서 징계까지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나와서 경선에서부터 이렇게 참패를 고배를 마시는 아니 좀 국민들한테 즐거움을 준다는 맞아요. 측면에서 사실 한번 저는-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맞아요. 같긴 해요. 사실 이런 실수라든지 말 자체가 이렇게 방명록 하나도 이렇게 된다든지 자꾸 연거푸 이어지면서 굉장히 사실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요즘에 정말 크게 웃을 수가 있었어요. MB 보는 것 같아요. MB가 사실 저렇게 그래도 MB는 뭐 한 10년 이상 그렇죠. 정치권에서 굴렀죠. 네, 서울시장도 하고 굴렀기 때문에 아주 그냥 여우가 됐죠. 네, 예,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능구렁이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은 그 검찰청 안에서 하는 말들은 진짜 주옥과 같이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있잖아요. 그 한사 사찰에 대해서 공개를 한 게 당당해서 공개한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자들이 알아서 만져서 내보내겠지. 소스는 줘야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준 건데 그거를 홀랑 그냥 낼 줄 공개해버렸어. 몰랐죠. 그쵸. 그건 정말 그게 실수였습니다. 맞아요. 그거를 당시에, 절대 예. 당당해서 공개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절대 오마이뉴스가 날 것 그대로 공개해가지고 맞아요. 받았죠.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네 알지? 이 정도 주면은 뭐 어떻게 써야 될지 알지? 라고 준 건데 실수를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정말 기가 막히는 게 있는 그대로 원본을 공개를 했는데 그걸 징계 사유로 삼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거를 징계하는 기자단이 그게 기자단이에요? 언론 통제단이지? 그렇죠. 언론으로서의 기본 자격이 없어요. 자질이 없어. 맞아요. 아니 딴 것도 아니고 원본 그대로를 그러니까 원본 그대로 공개를 하는데 그게 거기에 만약에 개인의 사생활이 들어갔다든지 성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자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징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난번 같은 경우 오마이뉴스 판결문 공개권 같은 게 뭐냐면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판결문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뒷구멍으로 주는 것처럼 됐었기 때문에 판결문을 태놓고 공개해버리면은 야 이거 법원 입장이 뭐가 되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거였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판결문도 아니란 말이에요. 검찰이 입장을 밝힐 건데 그걸 가지고서는 아니 언제는 검사가 공소장 쓴 거 하나하나 토시까지 받아 쓰더니 맞아요. 이거는 또 왜 원본 공개하는 걸 가지고 징계를 합니까? 신기에 거슬렀다. 이거야말로 선택적인 거죠. 선택적 보던 건데 이런 걸 기자단이 하고 있다? 이것들은 기자가 아니라 이건 허문도에 누구 말 같더라. 허문도. 이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유는 그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예. 이 날 것 그대로 제공하는 게 정말 제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거였지 이걸 만약에 검찰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뭐 발췌를 해가지고 냈다면 그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는 거죠. 그거는 기자의 본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말로 이해가 뭐 저기 뭐 얼마 전에 한동훈 검사가 뭐 허문도 운운했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진짜 허문도는 이런 사람들이 허문도인 거예요. 예? 그렇지. 날 그대로를 공개했다고 징계를 한다? 기자가? 이런 거에 이게 허문도지. 네. 그 시절하고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절을 닮아가고 있어요. 윤석열 집단이. 알겠습니다. 윤석열 이 양반이 점점 거품이 빠지고 있고요. 여러분 자꾸 뭐 여론조사 결과에 ARS에서 특히 도드라지는데 윤석열이 앞서가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윤석열 지금의 지지율은 윤석열을 몰라가지고 거품이 낀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거품이 빠지고 있어요. 네. 좀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저는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예. 점점. ARS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무선으로 해서 ARS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 면접 조사를 하면은 대충 비슷하게 나오는데 ARS를 했을 때 윤석열이 크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조사 방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허수가 끼는 방식이다. 그 저기 전화 면접원이 전화하면은 상대방이 60대인지 20대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ARS의 경우 보수 세력이 네. 당신이 60대 할아버지라도 20대 여성으로 해가지고 입장을 얘기해라. 그러면은 네. 당신께 반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도를 많이 했어요. 지도 네. 편단을 많이 했어. 이것은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뭐 알려진 비밀이긴 한데 나는 그 ARS 조사에 대해서는 조금 좀 거리를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면접원 조사, 100% 면접원 조사. 저는 그래서 목요일마다 나오는 NBS 조사를 주목하거든요. 이건 면접원 조사입니다. 100% 또 안심번호고. 이게 가장 그래도 민심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이재명 25, 윤석열 24, 그리고 낙연이 형님 7%, 럭키 세븐 이렇게 나왔어요. 예. 7%. 여러분들이 좀 특히 이제 ARS 여기 조사에서 뭐가 도드라지냐면 20대, 30대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상당히 도드라지게 나와요. 다른 조사에 비해. 그런데 MBS 조사 보면은 꼭 그렇게 20, 30대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높지 않아요. 유독 높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ARS 조사에만 가면 유독 높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다른 연령대가 나 20대요, 30대요라고 사칭을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특히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잘 응하지 않기 때문에 가중치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런 것까지 계산해 보면은 아, 요거는 ARS 요즘 이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완전히 불신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맹신하지 말라 이런 네. 얘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